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뜨거운 남자, 우리 윤석열 계엄 당시에 온 국민의 가슴을 적셨던 우리 박선원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25일 날 네, 그렇죠. 우리가 검찰청 폐지, 네. 역사적인 일이 생기는데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기 소감을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야, 그러니까는 이제 추석 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추석 전에 본회의를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날, 그 날짜를 세 보니까 25일밖에 사실 없어요. 네. 이날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정말 의지에 불타 있고 이번에 반드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번 정부 조직 법안을 개정을 꼭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말 그 국민들이 예. 오랫동안 바랬던 건데요. 예, 이 드디어 검찰 개혁이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네. 의원님으로 개인적 소감은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검찰청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니까 아직도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막상 사건이 벌어진 이전과 이후는 그렇게 다른 것인데 지금도 검찰청이 없는 대한민국, 이제 과연 수사와 기소가 확실히 분리될 것인가? 분리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나은 새로운 어떤 그 법 절차와 제도 속에서 살 것인가 하는 기대도 있고 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빨리 닥쳐야 되겠습니다. 빨리 법을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25일이. 근데 또 하나 핵심 쟁점인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나 뭐 부상에서 빠졌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완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수사를 경찰에서 혹은 이제 이 공소청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소를 담당하는 이 공소청에서 봤을 때 공소 유지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밑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든지 밑에다가 경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 되는 거다. 근데 검찰의 과도한 조사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가지고 와가지고 없는 죄 만들고 뭐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봐야 그건 필요 없고 내가 다시 피의자 불러가지고 내가 다시 수사해서 보완한다는 이름으로 다시 수사해서 사실상은 이 검찰의 이 기소권 수사권 분리한 것을 아예 그냥 의미가 없는 행동으로 돌이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완 수사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그 틈새를 넓혀서 어떻게든지 수사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너무도 명백한 어떤 그 계획, 의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죠?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예. 시절에 이들이 보였던 아주 이 검찰권 남용한 사례가 많은데 예를 예. 들어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전부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잘 아는 선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윤석열의 검찰청 선배, 이면서 서울 법대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는 지 맘대로 한다. 그러니까 파가지고 계속 파서 죽을 때까지 못 살게 하든지 아니면 또 어쩔 때는 시원스럽게 봐준다. 그 시원스럽게 봐준다는 것 안에 이 권성동 사건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뭘 봐준 거죠? 검찰총장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검찰권을 남용을 하는 건데 안 될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파는 거죠. 뭐 삼성 이재용도 그렇고 뭐 우리 울산시장 선거법에 뭐 문제 있다 뭐 해가지고 울산시장에 민주당 후보만 팔 뿐 아니라 뭐 조국 배구는 끝까지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소해서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 놓아가지고 무죄로 살아가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이미 너는 고생에 고통의 늪에서 이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하는 것도 있고 또 봐주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 그 자료도 명백하고 그다음에 범죄 요건도 분명하고 범죄의 중대성도 있는데 기소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분이 이제 또 내일 이 국회에서 이 그 체포 동의안의 대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 검찰이 자유권을 많이 행사하는데 이 배임죄 이게 문제다. 예.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대표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임이 성립하려면은 횡령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따라야 배임이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죠. 횡령 아무리 파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임죄로 무조건 걸어 놓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친구 하셨던 예. 우리 잘 아는 분도 아니 이 돈을 내 돈이에요. 근데 회사에 빌려줄 때 각서 쓰고 차용증 쓰고 그다음에 이사회 거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 받아서 다 했는데도 배임이라는 거예요. 예. 그 돈 다 갚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의식으로 주주의 이익,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해를 끼쳐가지고 이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나한테 유리한 어떤 조건으로 이 회사를 나중에 다시 매수하겠다든지 이런 그 아주 구체적인 범죄적인 의도가 없으면 네. 배임죄는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검찰이 자의적으로 막 행사하는 이런 배임죄는 그렇죠. 그리고 배임하면 횡령이 없어도 배임으로 그냥 잡아내는 거죠. 당신이 이러한 그 경제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피해를 줬을 수도 있잖아. 안 줬다 그래도 예. 없어도 끝까지 아니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 정치 검찰의 정가에 보도가 되는 이 배임죄. 배임죄 저는 없애야 된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상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주주가 주주의 이익 전체를 이사가 충분히 주주 전체를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의성실의 의무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임죄는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계엄 비상계엄 당일날 네. 국정원이 계엄사의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했다는 등 네. 그 처음부터 의원께서는 이 국정원이 개입했다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하나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 자료를 어떻게 띄워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시급 관련 대비 계획. 그러니까 2016년 12월, 그다음에 2017년 2월 달에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가 작성한 계엄 문건입니다. 계엄 준비 계획 문건이에요. 네네. 그래 계엄을 해가지고 아무나 막 불러다가 수사를 하려 그러면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됐잖아요. 네.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당신은 기무사. 지금은 이제 방첩사가 합수본부장이 된단 말입니다. 옛날 전두환 보안사처럼. 그렇게 했을 때 국정원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 그 계엄사 밑에 합수본부는 계엄사령관 밑에 있는 거고 그쵸.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을 즉 국가정보원을 합동수사본부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군인 세상에 왔으니까.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법을 이유로 반발해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안 들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계엄법은 군과 사법기관 이런 데 해당이 되지만 국정원법은 대통령 직속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외의 지시를 안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미리 대통령이 불러다가 국정원이 유관기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따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국내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로 파견을 와서 합동수사본부에서 합동수사본부 일원으로 지원 업무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이 비상계엄당 직원들을 계엄사령부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조태용 전 원장의 계엄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이제 그 12월 3일 8시 40분에 국정원장이 그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대통령실 용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문건 하나를 받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국정원장이 말 안 들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정원장도 계엄사의 이러이러한 업무에 따라라라고 하는 문건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은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관계 국무위원들을 자기가 불렀다, 윤석열이가 불렀다 했을 때 국무위원이 아닌 국정원장이 불려가요. 불려가서 이 조연천의 문건대로 윤석열이 김용현과 그 팀이 작성한 지시 문건을 줬을 거라면 말입니다. 네. 앞으로 계엄사에 협조를 하고 필요한 물자나 인력을 제공하시오. 이런 지시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2차장 국내 담당 2차장 여기가 대공수사국이 들어있는 2차장이에요. 이쪽에 아예 계엄사로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대공수사국 인력을 합동수사본부에 보내서 사람을 수사하고 조사하라, 이런 임무를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황원진 2차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윤석열한테 계엄사의 지시를 따라라,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거고, 황원진은 자기 밑에 있는 대공수사국 직원을 이제 합동수사본부 방첩사에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수사할 겁니까? 누구를 조사하고? 그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장훈 1차장은 잡아오라는 임무를 지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홍장훈 1차장은 대테러국을 자기 밑에 갖고 있으니까 자승 스님 때 사람을 투입했던 것처럼 투입을 해서 방첩사 여인 영위를 도와가지고 잡아와라. 1차장은. 그러면 2차장은 그 잡아온 이 정치인이나 뭐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언론들을 조사하고 수사해라. 뭐 고문 됐겠죠. 그러한 역할 현재가 끝나 있었다. 참 끔찍한 일이에요. 네. 근데 좀 전에 그 국정원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네. 대부분이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였고 130명이 자발적으로. 근데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이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의 문건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에 돈 문건을 토대한 작성한 내부 보고서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예, 이상한데.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정원 법에 의하면 예. 안 따라도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 직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근데 안 따라 돼 있다. 합수본부장은 이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황원진이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직후에 예. 불렀더니 아예 처음부터 여기 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동으로 계엄이 되면은 합수부에 인력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법에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미 그 전부터 황원진의 그 대공수사국, 그 정보사 대공수사국은 방첩사와 그다음에 정보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또 황원진 2차장 밑에 있어요. 예. 정보사를 관리하는 부서. 그 정보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그 부서장이 국장인데 1급인데 문상호하고 통화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황원진이는 이미 방첩사 동향도 알고 정보사 동향도 알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고 있어도 그렇죠. 그렇게 그래야 그 국이 예. 여기서 말하는 해당 국은 그 국 하나입니다. 특정 부서. 그 부서에서 130명이 왜 옵니까? 그렇죠. 130명이 별도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자동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봐요. 불가능해요. 네. 네, 이 그 130명이 왔다는 그 국이 이제 대공수사국, 대공수사국. 안보정보조사국 지금은 결국은 조사 잡아오면 조사하겠다 이런 그렇죠. 뜻이. 그러니까 여기는요 네. 국정원에 이제 건물이 여러 개가 다 국정원에 연결돼 있어요. 계시니까. 네, 다 연결돼 있는데 이 건물만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좀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부서입니다. 옛날 안기 불 때는 훨씬 더 무서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은 뭐냐면은 왜 이 문서를 그러면 어떻게 작성한 거냐 수사권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결론은 부서장에게 보고해서 준비한 문건이고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국정원은 사실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없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막 나온 이 보도 자료 이 국정원의 12월 3일 계엄 관련 보도가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막 나온 것도 그러니까는 문건이 작성됐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렇죠. 두 번째는 130명이 출근한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 작성한 문건을 위에 보고해서 지시를 하면은 바로 방첩사로 갈 준비까지 다 갖췄다는 거예요. 네. 이 국정원에서 근무하셨었는데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홍장원과 이 황원진은 다르다. 1차장은 해외하고 대테러, 해외하고 대테러. 하고 이제 방첩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황원진은 대테러하고 해외. 황원진은 북한하고 대북 공작 등 업무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대공 수사국, 안보정부 조사국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원진이가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처음부터 아니 우리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거기 가서 수사 임무를 하게 돼 있어요. 1국, 2국, 3국, 5국. 우리가 5국을 맡게 돼 있어라고 하더라고. 왜? 아니 조현천 문건에서 이들이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니까 대통령이 눌러주세요 했는데 이미 국정원 이 황원진 2차장은 내가 당연히 가서 그 일을 해야지. 사실상 거의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안 개기고 잘 줄을 잘 타가지고 더 큰 일을 도모한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네. 옛날에 그러니까 보안사하고 그 중앙정보부가 있을 때 김재규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있고 전두환의 보안사가 있을 때 김재규가 잡혀 들어가면서 중앙정부가 박살이 나고 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도 하고 중앙정보부장도 겸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안사 밑으로 확 들어갔거든요. 중앙정보부가. 그 이 산천 초목을 떠르르 하게 하는 이 중앙정보부도 그 합동수사본부가 뜨니까 확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당은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예. 리얼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원진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개겨서 죽지 말고 협조해서 출세하자. 좀 아주 확실한 진상 조사와 아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수사 권한이 없어 더 이상 정확한 사실관계 및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오늘 발표한 예, 거죠. 여기서 핵심이 이거 같습니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 특검이 더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 문건이 있고 그 문건이 사실이니까 고발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신임 국정원 지휘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이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하셨어요. 예. 그 특히 뭐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예. 이런 거에 조사를 받으셨다고 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 있고, 근데 이게 비상계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경비계엄에서 국내에 무슨 뭐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뭐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오고 학생들하고 민주당이 거리에 나와서 뭐 돌 던지고 화염병 던져서 경찰권을 마비시키고 이래야 경비계엄을 하는데. 경비계엄. 네. 그런 게 시위 같은 게 없잖아요. 급하다면 경비계엄. 경비계엄. 경 그거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이제 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근데 똑같이 그래서 충암고 출신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민주당이 돌도 안 던져 그냥 알아서 10시 정도 안 돼도 해산해버려요. 그 경비계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남은 게 비상계엄밖에 없다. 그래야 바로 국방장관이 건의해서 그날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국방장관이 한 공간 있잖아요. 네. 용산에. 그러니까는 국방장관이 건의를 하려면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를 만드는 거네 결국. 그러니까 만들어요. 네. 네.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욕이 나오는데 미친놈도 이렇게 미친놈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총선 끝나고 네. 민주당이 대거 이겼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이기니까 윤석열이가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불러서 만나보잖아요.
그러다가 아유 협치 안 하고 그냥 밟아버려야 되겠다. 원래 계획대로 가자. 그렇죠. 작년 3월달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바로 가자. 해서 5월 말 6월 달부터 그냥 대북 확성기 키우고 일부러 그리고 군사 합의서 파기하고 막 합니다. 대북 확성기 틀고 NLL 포사격하고 NLL 포사격을 하면 웬만하면 북이 반응을 하거든요. 예. 일부러 그걸 유도했다. 유도했다. 근데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를 띄워요. 그다음에 아파치 무인기 헬기까지. 예. 그것도 군사 분계선 최근방까지 금방까지 아파치 그래서, 헬기를 띄어서 북한이 보도록 만들어서 NLL 포사격도 하고 포석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안 되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이렇게 많이 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보내요. 무인기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10번. 10번을. 10번을 보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여기 그 10월 17일인데 고성 우리 지사님 강원도 분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강원도에서 했죠, 제가. 그럼 고성이 어디입니까? 최북단이잖아요. 그렇죠. 최북단의 고성에서 다연장 로켓 천무 30발을 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북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강릉에서의 에이테킴스 저 동남해로 한 발 쏘는 것도 북이 반응을 하는데 천무 30발을 쏜단 말이에요. 천무는 어떤 무기죠? 이게 50km에서 가까이 나가는 50km. 지대공 포입니다. 포. 아, 자동 발사되는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룡대에 있는 박안수 당시 육군 총장이 오늘 작전 갑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아. 계룡대 그날 하필 그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거? 그날 하필 우리가 국방위원들이 네. 그 계룡대에 가서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들을 앞에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날이에요. 근데 저녁에 박안수가 갑자기 전투복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작전 갑니다. 이 작전하러 가요. 아, 강원도 고성에 가가지고 고성까지는 안 가고 저는 이제 거기 제2벙커가 있거든요. 제2벙커. 네. 거기서 작전 지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계엄 계획이 있는 거예요. 10월 17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전본부장도 아니에요. 네? 지가 합참의장도 아니에요. 근데 박안수가 왜 이 작전을 나간 지휘를 하냐고. 아, 결국은 계엄 사령관으로 그렇죠. 하려면 발탁되는데도 다 그렇죠. 뭔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외환 유치라고 하는 거는 북한하고 통모해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전쟁의 단서를 만드는 것이 외환 유치라고 하는데 남북한 간에는 우리 남쪽이 이렇게 하면 북이 어떻게 할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북한의 군부대를 끌고 들어와서 무슨 청와대를 습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산을 때려 부수는 것도 아니고 도발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20번의 북한의 NLL 도발 등을 유도하는 노상원 수첩에가 나오는 그런 행위를 20번을 합니다. 20번. 저는 정말 가장 가슴 아프고 분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는 결국 나라의 존망을 가지고 정권을 그렇죠.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우리 접경 지역에 사는 우리 땅을 뺏지 않고 지켜서 사는 그 민통선 안에서 농사 지시는 분 얼마나 많이 계세요. 네네. 그들을 무자비하게 북이 도발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이거 전체로 봐야 된다. 정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무인기 하나만 받고 아니 이번 무인기는 통모가 있었으니까 뭐 외환 유치고 이건 아니 그게 아니고 6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있었던 이 전체 행동이 외환을 유치하는 행위이다. NLL도 쏘고 연평도 옆에다가 또 쏘고 뭐 아니 고성에다가 쏜 적은 없다니까요. 고성에서 쏜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고성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은 그리고 무인기도 10차례나 무인기도 보내고 평양까지 그것도 10차례 하루에 2번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이거 네. 그 내란 문제는 반드시 네, 뿌리를 그리고 뽑아야 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정보사 중령 소령을 몽고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정보사 2명을 급히 파견해 가지고 북한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이 작업 그건 뭡니까? 통모하려고 한 거죠. 아, 안 하니까.
아니 무인기를 쏴도 반응을 안 해 북한이. 그러니까 11월 19일 평양 무인기 작전인데 요 13일 무인기 작전까지 무인기 작전을 9번을 하는데 북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NL 포사격도 하고 아파치도 몇 번을 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11월 13일까지. 그래서 11월 18일 날 보냅니다. 몽고에 정보사 요원 2명을 중령 하나 소령 하나를 보내서 평양 그러니까 몽고 울란바토르에 있는 평양 대사관에 문을 두드리다가 몽고 정보국에 잡혀요. 그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환 유치는 정말 이 외환을 유치해 가지고 이거를 정권을 계엄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반드시 철저히 외부로부터 환란을 끌어들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외환 유치가 이게 국방 당국자, 통수권자 이런 사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했어요. 2016년 12월에 이미 한번 했더라고요. 2016년 12월에 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 뭐냐면 박근혜가 이제 탄핵 당하니까 그때 한번 이미 김영현이가 노상원이하고 이 작전을 한번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 때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란을 하려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박근혜 탄핵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것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작전을 김영윤과 노상원 이미 2016년부터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김영현, 노상원 이 사람들 참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정말. 큰일 날 사람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부산에서 피스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에 축소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4년 1월 2일 날 부산 가덕도 전망대 아직 가덕도에서 이제 이 공사도 시작 안 됐지만 이 전망대 보면 바다 저쪽에서 이제 그 공항을 만듭니다 하는 그 현장을 갔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 그 이재명 대표를 추적을 해요. 이 김진성이라는 이 습격범이 이미 언제부터 추적을 하냐? 2023년 8.15에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 척결 연설을 하면서부터 이재명을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2023년 8월 15일부터 15일 날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 하는 거를 이제 테러 집단에서는 이거를 개 휘파람 도그 위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가 휘파람을 불면 개는 알아먹잖아요. 양치기 정말 8.15 연설에 맞지 않은 연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다른 사람 모르는데 8.15 때 남북 관계라든지 뭐 대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 이제부터 죽여라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마음의 그 입장문을 김진성이가 8페이지를 쓰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가을부터. 몇 번 기회를 놓치고 24년 1월 1일 날 마침내 그 이재명 대표의 목에 경정맥 이 여기 뇌로 올라가는 이 경정맥을 찔러서 이 혈관의 65%를 자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범행 동기가 뭐냐면 국회의원이자 당대표인 이재명이 여러 의원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것 그걸 막겠다.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니까 국회의원을 만드는 거 이재명이 국회의원을 만드는 걸 막겠다. 그다음에 피해자인 이재명 당시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내겠다. 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 막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적 원한이 아니고 이 국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국회의원을 만들 수도 있는 이재명의 공적 역할을 못하도록 막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거제도, 대의제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라고 대법원이 올해 3월 달에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니까 그동안에 이 사건을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국가정보원에게
국무조정실에서 이거 테러로 봐야 돼 말아야 돼 문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즉 사적 원한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테러라고 보죠. 국가 권한 행사 방해 목적이 있는 거죠. 예. 명백한 테러입니다. 예, 명백한 테러죠. 네. 그런데 이 테러 지정을 또 막았던 인물이 김건희가 지난 공천 총선에서 공천을 주려고 했다는 예. 창원 의창에 김영선이 갔던 그 자리에 공천을 주려고 했던 김상민 검사예요. 아, 근데 김상민에게 공천을 못 주니까 예,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라는 자리를 줬어요. 또 자리까지 챙겨줬어요. 예, 작년 이 가을에 주니까 이 김상민이가 4월 3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이거 테러냐 아니냐 하고 국정원에다가 물어보니까 국정원에서 테러국장이 법률지원처에다가 지시를 해요. 이거 테러인지 아닌지 검토해봐. 그러니까 테러라고 결론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캠프에서 같이 있었던 오호령 홍장원 다음에 들어온 오호령 1차장이 김상민한테도 물어봐 이런 거예요. 법률특보한테도 한번 의견 받아봐. 그래갖고 법률특보가 4월 3일 날 먼저 의견을 내요. 아 이거는 커터칼 미수 사건이고 테러 여부로 볼 수도 없고 이걸 지금 테러로 판단해 봐야 실익이 없다. 라는 말을 해요. 아니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테러라고 지정을 하면 그냥 법률적 요건 아니야, 그냥 테러를. 테러라고 지명하면 합동조사팀이 이걸 조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미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의 이제는 4월 3일 이후로는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김진성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테러를 했잖아요. 거의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테러라고 지정을 안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테러 위협에 노출이 돼요. 자, 이 국정원에도 계셨었는데 이 국정원 개혁도 한 번 더 개혁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 국정원 진짜로 이 너무 권력자들이 국정원을 쉽게 봐요. 예? 정보가 국력이고 국정원이 없으면은 안 될 일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이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을 지탱하는 도구로 왜냐하면 지시하면 하니까 국정원이 그만큼 충성이 있고 이 의지도 있고 지시하면은 그걸 이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네. 바로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번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진보 정권은 국정원한테 잘해주면은 이 자들이 꼭 배신을 해가지고 보수 정권 들어오면은 진보 정권이나 이 진보 세력을 억압하는 칼로 돌아와요. 참 모순입니다. 이 국정원 직원들을 이제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눈물로 우리 호소도 하고 우리 계엄의 최전선에서 계엄을 막는데 앞장섰던 우리 박선원 의원한테 박수와 함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선원 TV 구독 부탁합니다. 지금 구독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51만 1000명인데 2000명으로 잘 안 올라가서. 네, 1000명만 구독 좋아요. 박선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광재 TV도 덤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기 TV도 화이팅.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